살수 대첩.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에는 숨겨진 엄청난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밝혀봅시다. 한양 장안의 중심 관중에 있었던 수나라가 침공한 고구려는 개성의 업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북지의 세력들이라고 했습니다. 고구려 침공. 대적으로도 수나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북방에서 중국을 넘보는 돌고을과 퇴호콘을 공략하는 데 성공하여 영토는 넓어졌다. 그러나 양강은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고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 조공을 요구했으나 고구려의 영양왕은 이러한 요구를 부당하다 생각하고 거절하였다. 그 수차례 사신을 보내 조공과 입주라고 하는 압력을 넣었지만 고구려는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양강은 아버지 양견이 축적한 모든 부를 탕진해서 고구려를 공격하고자 했다. 양제는 총 3번에 걸쳐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돌궐이 고구려로 동시대의 역사를 조작 이입하면서 한반도에는 고구려, 중국 북부는 돌궐, 중앙아시아에는 투르크라는 이름으로 조작 이입되었던 것으로 고구려, 돌궐, 투르크는 모두 동일한 세력입니다. 돌궐과 토요콘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돌궐은 6세기부터 몽골과 알타이 산맥을 중심으로 활약한 키르키계 민족이라고 합니다. 고려 왕건의 상계에서 몽골과 내몽골은 한양 장안의 중심 관중 지역을 몽골과 내몽골로 조작했다고 했습니다. 알타이란 알토의 순수한 우리말로 관중의 박토를 오르도스인 알토라고 했습니다. 우리 왕부의 역사가 있었던 그곳 알토를 난생신화로 조작했던 곳입니다. 토요콘은 4세기 경부터 663년 토번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존속한 유목민족으로 한왕국으로 알려지게 된다. 티베트에서는 아시라고 불렀고 얼마 지나자 백난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며 알려졌다. 토요콘을 한왕국이라고 했으니 하남의 정체를 밝히고 토번과 티베트의 실체가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살펴봅시다. 한왕국, 경상도 하동의 군명을 하남청하라고 합니다. 경상도 예천의 군명을 양양청하라고 합니다. 강원도 양양의 군명을 익현덕령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익주, 연주, 조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이 하남으로 하동의 군명 청하란 청주에 흐른 하천으로 살수대첩의 부대 청천강이 바로 청하입니다. 하남은 한강 압록강의 남쪽으로 관중의 구중궁궐의 지역을 하남이라고 했습니다. 토번, 먼저 오시 투르판을 살펴봅시다. 우시, 아시, 투르판, 토번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우선 눈에 심하게 거슬립니다. 이는 다름 아닌 아시 투르판입니다. 넓은 투르판으로 옮기기 전에 초기에 혹은 처음에 혹은 이전이란 의미를 가지는 순우리말 아시 투르판이라는 말입니다. 투르판도 재미있습니다. 순우리말 들판 또는 박당이란 말입니다. 상기에서 관중의 구중궁궐의 지역 박터를 아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당군 왕검이 처음 도읍한 왕검성이 있었던 고죽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도 이 투르판을 투르판 혹은 추르폰이라고 발음하거나 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주몽인 당군 왕검이 도읍한 곳을 저르폰 혹은 절본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구려가 확대 발전하면서 넓은 투르판으로 옮기고 나자 처음 있었던 곳을 아시절본, 옛절본, 첫절본이라고 지금도 그 지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토번은 토트터 땅과 번은 반, 화남, 박의 의미로 박터이기도 합니다. 티베트, 티트터는 한글 고어에서 땅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베트는 박토로 티베트는 박토가 됩니다. 우리는 통상 박달을 배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곳이 바로 박토로 박트라는 박달 즉 밝은 땅입니다. 발희의 로마자 표기는 발크인데 밝은이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새 바르간을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바르인 발해의 서쪽에 전략적 신도시를 세우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새 바르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말이 새 바르간인데 이를 한자로 음치한 것이 신한으로 관중인 한양장안의 지명이었습니다. 몽골, 내몽골, 돌궐, 토요콘이 있었던 곳이 관중의 한양장안이었습니다. 1차 공격. 612년 정월 양제는 110만 대군을 이끌고 대대적인 고구려 공격에 나섰다. 그들의 목적은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이었으며 이를 위해 먼저 1차적으로 부수도인 국내성을 함락시킬 계획을 세운다. 그해 3월 고구려 국경지역인 요하에 도착하여
강을 건널 부교를 만들고 고구려 공격을 개시하였다. 수나라는 도하에 성공하여 고구려군은 수많은 수나라 군사 앞에 무너져 1만 군사를 잃고 요동성으로 대피한다. 도하에 성공한 양광은 요동성을 격교엽이 포위했고 100만 군사면 함락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했지만 요동성은 천혜의 요새였다. 을지문덕이 미리 살수에 쌓아두었던 뗏목을 터뜨렸고 수나라 30만 별동군은 살수에서 수장되었다. 결과적으로 양제의 1차 침입은 처참한 패배로 막을 내리게 된다. 수양제의 고구려 침공에서 무엇이 진실이었고 무엇이 조작인지 구분해 봅시다. 국내성. 제왕의 성 관중의 수나라의 수도 대흥성이 바로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나라가 자기의 수도 국내성을 침공한다고 합니다. 평안도 의주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국내성, 불의성이라고도 한다. 지금 상고하건대 정인지의 고려 지지에 인주의 장성토가 있는데 덕종토의 유소가 쌓은 곳이며 주의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하고 했소. 또 병지에 서쪽 바닷가에 있는 옛 국내성 경계의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으로부터 시작하였으니 국내성은 마땅히 옛 인주의 지경 안에 있을 것이다 하였으며 김부식의 고구려 지혜는 이르기를 국내성이 꼭 어느 곳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마땅히 압록강 이북에 한해 현도군 경계 요의 동경인 요행의 동측에 있었을 것이다 하였으니 어느 곳이 옳은지 분명하지 않으나 임시로 정예서를 조차 여기에 붙인다라고 하였다. 인주의 장성터가 바로 만리에 있었던 만리장성입니다. 국내성이 있었던 압록강은 수나라의 수도 관중에 흐른 한강 압록강인 청하 청천강이라고 했습니다. 국내성을 불의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때의 불의는 한자의 음으로 보지 마시고 한글의 음으로 읽으면 불의의 의미로 부도 박도인 박토라는 의미입니다. 관중인 한양의 성 한성을 하남 위례성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하남은 관중의 구중궁궐의터 지역이며 위례란 위리 비리 불의의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수나라의 국내성 침공은 조작으로 수나라의 수도 대흥성이 바로 제왕의 성 국내성이었습니다. 요하 청천강인 살수. 관중인 한양장안을 길게 관통해서 흐른 하천강을 한강, 압록강, 청하인 열반강, 요하, 양자강, 장강, 위수, 불이수, 박수라고도 합니다. 살수의 다른 이름 청천강은 청주에 흐른 강으로 청주는 관중의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살수인 청천강은 수나라의 영역으로 애초에 고구려와는 관련이 없었던 지명으로 요하와 청천강인 살수는 조작입니다. 수나라 군대가 이곳에서 수장당했다고요? 요동성. 수나라가 포위한 요동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복제가 있었던 곳이 금강산 개성의 업당의 요동으로 복주가 요동의 업인 북제를 점령하고 북주를 이은 수나라가 북제를 요동궁공에 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북제의 세력들이 평양으로 천도해서 수나라에게 대항했다고 했습니다. 이들 요동이 바로 북제의 고구려 세력이었습니다. 요동의 업은 천조가 있었던 금강산의 비단금자의 금성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수나라의 요동성 공격의 요동이 고구려도 조작된 북지의 세력이 처음 있었던 개성의 업으로 이것은 진실입니다. 요동은 요의 동쪽입니다. 평안도 덕천의 군명을 요원 덕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영원의 군명을 요원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덕천과 영원의 군명이 요원으로 이곳이 요양인 요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요원이 군명인 신증 동국 여지승남 평안도 덕천의 산천주에 장안산의 지명이 나옵니다. 장안산, 군의 남쪽 25리에 있는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에 가까운 곳에 장안에 있었던 산인 장안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성, 평양은 개성의 업인 요동에 있었던 북제가 천도한 곳으로 진실입니다. 수나라가 침공한 곳은 업인 개성의 요동이며 평양성으로 요하살수인 청천강 국내성 침공은 모두 조작이었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 명장 을지문덕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을지문덕, 수양제가 대장군 우문수를 등을 명하여 고구려를 쳤다. 문덕이 사제를 보내어 거짓 항복하여 가로되 만일 군사를 놀리며 마땅히 우리 왕을 모시고 행제소에 가서 조회하오리이다 하니 술이 평양성이 험하고 견고하여 함락시키기 어려우므로 그 거짓을 믿기로 하여 드디어 방진을 편성하여 돌아가더니 살수에 이르러 반쯤 건넜을 때 문덕이 치니
제군이 모두 폐기되어 걷잡을 수가 없어 하루낮 하루밤에 450리의 압록수에 이르렀다. 처음 구군이 요수를 건널 때는 군사가 30만 5천 명이었으나 요동성에 돌아가니 겨우 2,700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루낮 하루밤이란 24시간으로 24시간 내에 450리인 180km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즉 현지에 조작된 지리적인 지명에 거리를 맞춘 것으로 도대체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30만 대군이 전멸했을까요? 아리아넥스는 80년대 서부전선 군대 출신입니다. 소시적부터 이러한 조작된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아직도 소설을 현실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2차 공격, 1차 원정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양광은 고구려 원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613년 3월 양제는 35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다시 공격했다. 지난번에 패배를 되새긴 양광은 이번에는 별동군을 모아 공격을 하고자 하였다. 도하를 건넌 수나라 군사는 요동성보다 토성을 높게 쌓아 화살세례를 퍼부었다. 요동성의 고구려 군사는 이러한 수나라의 화살세례에 쉽사리 대항을 하지 못했고 양광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해 계속적으로 화살로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나라 측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양제의 폭정을 지켜본 수나라의 예부상서 양형감이 10만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양광과 함께 이 소식을 들은 양형감의 친구 곡사정은 이번 반란에 자신에게 미칠 일이 들어와하며 고구려에 투항한다. 결국 양제의 2차 침입도 제대로 된 공격 없이 패배의 쓴맛을 맛본 채 막을 내리게 된다. 천하의 황제가 된 수양제가 아직 제압하지 못한 개성인 업의 요동과 평양 세력을 공격하다가 반란까지 당하는 망신살이 뻗치게 생겼습니다. 3차 공격. 양형감의 반란을 진압한 양제는 다시 고구려를 공격하고자 했다. 그러나 많은 신료 대신의 반대에 부딪혀야 했다. 양형감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반란 사건이 터지고 있으며 국가의 부를 모두 탕진해 우선 민심을 수습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집이 센 양광은 고구려 공격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죽이겠다는 엄한 군령을 내린다. 결국 614년 3월 다시 고구려 공격에 나선다. 그러나 수나라 군사들은 계속된 전쟁의 패배로 인해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고구려를 공격 개시도하기 전에 탈영병이 발생했고 우왕좌왕하는 수나라 군사들 앞에서도 양광은 무리하게 고구려 공격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수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다. 양광은 대소신료의 주장에 못 이기는 척하고 군사를 결수시킨다.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의 조작을 이해하셨는지요? 고구려가 개성의 업인 요동과 평양에 있었던 북지의 고씨의 세력들이었습니다. 역사를 조작하면서 역사 속에 없던 내용인 살수대첩을 만들어 민족의식을 고양 고취시켜 조작된 역사를 옹호하는 데 이용했던 것입니다. 흘러가는 현지의 한강을 중장비 없이 사람들이 오갈 수 있도록 강물을 막는 뚝과 제방을 만들고 그것을 터뜨려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쌍방간에 훤히 보이는 위치에서